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에서 생태학을 공부하고 있는 오충현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탄소 중립과 도시농업 또는 탄소 중립과 도시 정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피부로 많이 느끼실 텐데요. 지금도 벌써 계절이 한 1개월 이상 왔는데 우리나라의 도시 기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제가 기존에 연구했던 자료를 가지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IPC 등 해가지고 이제 많은 역할 분담들이 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과 도시농업 분야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년 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는데요. 마스크를 쓰셨어도 대강 어느 선생님인지를 알 수가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는 원시 촌락과 같은 형태에서 출발을 해서 폐쇄적인 중세 성곽 도시로 발전을 했다가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동차 교통의 발달로 이제 그 오픈되어 있는 개방형 도시로 발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게 되면 과거에는 대부분 개방형 도시까지를 현대도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도시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초개방형 도시라고 하는 도시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초개방형 도시는 보통 주거지역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도시까지 접근하는 거리가 2시간 범위 정도면 그 범위를 보통 우리가 초개방형 도시의 범주로 잡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살펴보게 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그 2시간 출근 거리를 잡게 되면 북쪽으로는 연천, 남쪽으로는 천안, 동쪽으로는 강화도, 서쪽으로는 춘천 지역까지가 춘천에서 원주 지역까지가 거의 대부분 수도권이라고 하는 그 서울 거대 도시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구를 중심으로, 대전을 중심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도시의 범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저 소옥산도 정도 되는, 그러니까 목포까지 들어오는데 2시간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지역 정도만 도시의 범주에서 약간 어긋나게 되고요. 전체 도시가 거의 우리나라는 100% 도시화된 그런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화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조금 좁혀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라고 인식하고 있는 곳은 산업혁명 전에는 전 세계 도시 인구는 3%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 도시 지역에 사는 인구는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요?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92.7%, 지금 거의 9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초개방형 도시라고 하는 거대 도시 이론에 따지면 한국은 거의 대부분 도시화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92%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탑 수준에 오를 정도로 도시화가 많이 진전된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도시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산업혁명에 따라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서 이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공장을 돌려야지 되는 건강한 노동력 확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게 되고요. 결국은 자본가들이 이 근로자들을 위해 가지고 도시공원이나 이제 우리가 도시농업 배우게 되면 알게 되는 이제 클라이넨가르텐이랄지 이런 그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들을 도시에 공급하는 정책들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 도시의 진행과 도시공원이나 도시농업의 등장이 거의 비슷한 궤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농업은 도시공원보다 그 연원을 따지게 되면 훨씬 더 오래된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얼런먼트 같은 경우는 거의 1400년대까지도 이제 역사가 이어질 정도로 오래되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도시 농업이
역사가 더 길어지게 된 것은 과거에 인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그 군주들이 그 구휼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구빈원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신선한 채소 같은 것을 도시 안에서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 차원에서 과거에는 진행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농업의 역사가 도시공원의 역사보다는 조금 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기후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16% 정도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에 이미 92%를 도달을 했고요. 지금 2022년 현재로 보게 되면 92%를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인구 비중을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요 아래가 조금 잘렸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나라로 보게 되면 인구 밀도가 3위인 나라입니다. 1위가 방글라데시, 2위가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대만, 3위가 우리나라인데요. 실제로 수도권이라고 하는 그 도시공간 대비 인구 밀도를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옆에 있는 타이완이나 방글라데시보다 훨씬 더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실감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도 1위인 도시에서부터 인구 밀도 10위인 도시인데요. 보시게 되면 1위인 도시가 부동의 서울입니다. 1평방킬로미터당 16,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군 단위에서는 인구가 2만이 안 되는 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1평방킬로미터에 거의 16,000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한 개 동의 인구가 지방에 있는 한 개 군의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있는 지역이 서울엔 너무 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몰려 살고 있는데요. 2위가 부천입니다. 3위가 안양, 4위가 수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서울과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 인구 밀도가 높고요. 4위에서부터 10위까지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100%다 수도권에 있는 도시가 인구 밀도 1위에서 10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수도권의 인구 밀집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인구 밀도가 심각한 것을 넘어가지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2차 산업 내지는 3차 산업 중심으로 국가 산업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되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탄소 중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푸드 마일리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음식이 날아오는 거리가 평균적으로 한 7,000km 정도 됩니다. 거의 세계 탑 수준인데요. 참고로 유럽 국가인 프랑스 같은 경우는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의 15배 이상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수송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일본 같은 경우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일본이 4,00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반절보다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그래도 3,000km 정도가 그 푸드 마일리지가 낮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농산물에 기대서 우리의 식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족함이 있는 거고 결국은 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데서 아주 역행하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이런 측면에서 이제 푸드 마일리지를 왜 우리가 줄여야지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본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도시농업 운동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가 지산지소입니다. 우리 신토부리처럼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 그러니까 최소한 50km 반경 내에서 나는 거를 먹고 살자. 이게 지산지소 운동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순산순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순산순소 운동은 그 계절에 생산된 거를 그 계절에 소비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장해 뒀다가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또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호소하는 것이 자산자소 운동이 있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일부는 내가 직접 생산하자, 자산해서 자수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일본의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이 푸드 마일리지를 보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예지만
제주도에서 감귤 5kg을 서울까지 수송을 한다라 그러면 거리는 한 500km 정도, 약 600km 정도 되고요. CO2 배출량은 한 310g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LA에서 5kg의 오렌지를 수입해 오게 되면 거리는 11,000k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은 2,638g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귤이나 오렌지를 우리가 먹지만 우리 주변에서 생산된 것을 먹는 거하고 이것을 멀리서 운송을 해가지고 먹는 것에는 탄소 배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의 특성상 일반 국민들에게 교육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것을 교육하기에 가장 편안한 방법 같은 가운데 하나가 도시농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처럼 탄소 배출 외에도 식품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료인데요. 도시화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경제 논리에 따라서 신선식품의 상권이 붕괴돼 버리면 우리 주변에 소규모 식료품점들이 없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해서 식료품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대형마트에서 공급해 주는 대로 식료품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때로는 가공식품 위주나 패스트푸드 위주나 이런 것들로 돼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식품 산업과 관련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식품 산업을 넘어서서 최근에 이제 식량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곳곳에 주유소가 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석유가 수입이 되지 않을 때 주유소가 있는 것만큼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형 마트든 아니면 동네에 있는 슈퍼든 아니면 소규모 식료품점이든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의 식량 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량 창고가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는 다 붕괴가 돼버리고 결국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한 20년 전에 영국이 심각하게 식량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런던의 경우인데요. 트럭 운전하는 분들이 한 달 정도 파업을 했거든요. 런던으로 들어오는 신선식품이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질 않아가지고 런던 전체가 한 달 정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식량 문제나 신선식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국민의 건강 수준을 넘어서는 안보의 수준까지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식량 안보나 식품에 대한 안보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대도시화가 된 곳에서는 식품의 유통 단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식량의 안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식품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힘든 환경이 되고 결국은 가공식품 위주의 소비 증가가 돼가지고 비만이나 성인병을 유발하는 것들,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회용 쓰레기를 양산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피부로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코로나 2년 동안 약 1kg 정도 몸무게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운동량, 그다음에 신선식품에 대한 감소,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량 증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시농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식품 산업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1km 이내에 내가 신선식품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지역과 같은 곳이 지금 이렇게 식품 산업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되게 가난한 지역일수록 훨씬 더 심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대도시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이게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생태 발자국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선생님들 뭐 생태 발자국, 물 발자국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한 명이 살아가는데 토지 자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결국은 그것이 에너지, 거주, 목재, 음식, 수산물 이런 부분들을 토탈했을 때 지금 전체 지구로 따지게 되면 현 지구인을 먹여 살리는데 지구가 1.7개가 있어야지 가능할 정도로 지탱 가능하지 못한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탱 가능성을 살펴볼 때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요. 지금 미국, 우리나라, 영국,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탄소 발자국과 생태 발자국과 관련해 가지고 탄소를 얼마나 배출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들을 얼마나 먹느냐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지금 가만히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것 같지만 분모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모는 미국이 지탱할 수 있는 분모가 3.8인데 미국이 소비하고 있는 것이 8.6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배를 조금 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토지 여건은 0.7인데요. 우리나라가 소비하고 있는 것은 5.85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2배 정도를 소비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배 이상을 소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잠재량은 0.7인데 소비는 한 5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보다 조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저렇게 전체적으로 생태 발자국이 큰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공산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에 대한 소비 같은 것들도 많지만 사실은 그거 대비 우리가 먹어야지 되는 것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 오면서 걸리는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태 채무국과 생태 채권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1960년대에 우리나라를 보시면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들,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생태 채권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산업화를 이룬 2012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생태 채무국으로 돌아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국 역시도 생태 채무국으로 돌아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결국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붉은 색깔의 생태 채무국들은 우리보다는 조금 저개발된 국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태 채무를 안고 사는 그런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가져왔고요.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제 2015년에 파리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졌습니다. 2015년 전까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만 탄소 저감을 하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선진국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2015년부터는 모든 국가가 국가별로 자발적인 탄소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는 37% 정도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겠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약속을 하게 되고요. 작년입니다. 2021년 8월에 세계 14번째로 우리가 탄소중립법을 제정을 하고 이제 금년도부터는 매년 산업, 전력, 농축산 분야를 포함한 분야에서 탈탄소 이행 전략을 전부 점검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10위에서 13위 정도 되는 국가거든요. 무역량으로 따지면 전 세계 한 5위 정도가 되는 국가인데 법을 만들어진 것을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력 수준에 비하면 조금 뒤처져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1% 또는 아직도 성장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적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탄소중립법을 비교적 천천히 제정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8월에 탄소중립법을 만들었을 때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간 협의체죠. 여기서 2040년까지 1.5도씨 증가를 10년은 앞당겨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기후변화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10년 전쯤에 조사를 했던 자료들인데요. 서울에
2010년의 평균 기온이 12.7도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과거의 다른 지역하고 보게 되면 1990년대의 대전의 기온하고 거의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1970년대 전라북도 전주의 기온하고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하고 서울은 한 250km에 3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요. 지난 30년 사이에 서울의 기온이 1960년대 전라북도 전주의 기온으로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후대가 약 250km에서 300km 북상을 했습니다. 평양의 기온은 1970년대 서울의 기온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에서도 이팝나무를 심거나 하는 일들이 가능은 해졌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온도 1도씨, 1.5도씨를 낮추기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사이에 이미 온도가 1도씨 가까이 상승한 것을 기후적으로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탄소 배출에 대한 증가량,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도시를 개발을 많이 하고 토양 포장을 심각하게 한 것 같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왕십리가 마이너스 4도씨일 때 2월 달인데요. 북한산이 마이너스 14도씨 돼서 도심과 도시가 아닌 지역 간에 온도 차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10도씨 정도 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미세먼지도 문제가 되고요. 서울에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연중 14일, 2주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CO2 발생이 증가하고 도시가 더워지고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직접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시가화 지역, 산림 지역, 공원이나 주거 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시가화 지역이 오후 2시에 34도일 때 산림 지역은 25.9도 정도가 돼가지고 약 10도 정도가 실제로 시원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시농업 또는 도시공원이나 정원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CC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IPCC 그러니까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의체하고 IPBES라 그래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국제협의체가 공동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라고 하는 보고서였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핵심 중에 한 가지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에 기반한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인간이 도시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탄소 배출에 관한 것들이 증가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보다는 자연에 기반해서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나 또는 자연자산과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와 같은 대안을 이미 2008년에 세계은행에서 자연 기반 해법에 기반해서 기후 문제나 생물다양성 문제나 물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고요. 이미 2019년에 UN 기후행동에서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후변화 대응의 9가지 대책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부에서도 작년에 탄소 중립 이행계획 수립에서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연 기반 해법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할 거냐라고 보게 되면요. 결국은 도시에서도 북한산 국립공원과 같이 완전한 자연 형태의 지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철저하게 잘 보존을 하고 혼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농지와 같은 곳들입니다. 농지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농지를 잘 보존하고 그 농지에서 탄소 흡수를 도와주는 것이 자연 기반 해법으로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요. 자연 생태계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농지와 같은 곳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원하거나 보존하고 더 나가게 되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공지반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우리가 도시농업 공원 같은 것들을 만들고
벽면 녹화를 하고 옥상 녹화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탄소 흡수원을 창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유형3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도시공원이나 도시정원 역시도 이 유형3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환경부에서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6대 전략인데요. 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도시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증진과 관련해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물순환 문제랄지 또는 도시의 소생태계 조성과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도시농업정원이나 도시공원이나 정원과 같은 것을 지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 기반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숲이나 산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외에 토양을 보존하거나 또는 농지나 또는 도시 농업 공원과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 내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트 2050 해가지고 생물 다양성 전략 같은 것들을 국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이제 우리가 국토 면적의 17%를 확보를 하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지나가게 되면 국토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확보를 해야지 되는데요. 보호지역을 30% 확보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에 대한 것을 무엇으로 확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도시에 있는 공원 또는 도시에 있는 쉽게 손상시키기 어려운 정원,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농경지 같은 것들이 토양 기반의 상당히 중요한 준보존지역과 같은 그런 공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나 도시농업 차원에서도 이런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이것이 다른 토지 이용 형태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을 도시농업 쪽에서도 조금 깊이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여가 휴강 공간, 생물 다양성 증진, 도시열섬 저감, 물순환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목적의 도시농업 목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도시농업의 목표에서 환경이나 사회공헌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의 도시농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도시농업 분야에서 탄소 흡수를 통한 탄소 중립 외에도 이런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들이 기존의 농경지는 보존하고 도시농업 농장과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복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인공지반 농장과 관련된 거나 실내 도시농업과 같은 것들은 신규로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농업 공간을 확충하고 지속하는 것이 도시 지역의 탄소 중립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